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양사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유니콘 멘토링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결정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이제 서양사학과라 하면 보통 서양화학과라고 해서 서양의 예술하는 학과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고요. 서양사학과는 사학이라 하면 역사학과거든요. 근데 서양사학과니까 서양의 역사를 배우는 곳이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만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서 서양사학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서양사학과에서는 서양의 고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사, 현대 프랑스사 등등 되게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고, 또 서양사학과다 보니 그쪽 언어를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따로 전공 수업을 설계를 해서 교수님들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네. 우선 저희 서양사학과에서는 1학년 때는 딱히 정해진 전공은 크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료로 보는 서양사라든지 기본적인 어떻게 역사라는 학문을 다뤄야 하는지부터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역사학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북사학과 이렇게 세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두 모이셔서 한 분씩 세미나 형태로 본인들이 연구하시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논평을 적는 수업을 듣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사 연습이라고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게 전공 필수 과목이고 전공 선택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고대 로마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프랑스 정치학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서양사학과지만 동양사, 북사학과의 모든 전공을 다 이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역사라는 학문이 서양, 동양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부터 23학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학부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학과를 희망하시더라도 이제 와서 동양의 역사는 못 배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다양한 모든 분야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그중에서 특히 서양사학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서양 고대사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서양 근대사, 이제 프랑스 혁명까지의 연대기를 배웠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몽골 세계 제국사라든지 근대 중국의 혁명 이런 것도 서양사학과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서양사학을 전반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 과목을 그냥 수강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고, 전공 선택 과목은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그냥 듣고 싶은 역사 학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 말고도 서양사학과다 보니까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강독이라는 과목인데 이제 프랑스어나 노어, 농은, 스페인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중급까지 학교 과목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불문사적 강독, 노문사적 강독, 동문사적 강독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로 된 역사 사료를 읽는다던가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중급 프랑스어를 이수하고 있고 내년에 불문사적 강독을 들을 예정인데 지금 듣고 있는 제 친구가 독일어로 역사를 공부하니까 새롭고 흥미롭다고 합니다.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 서양사학과다 보니까 외국으로 답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20학번으로 입학을 했을 때 이탈리아로 답사를 가는 예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미뤄진 상태고요.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과 사람들과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국내 답사도 북사학과랑 교류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졸업 이수 규정에 답사 1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답사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역사 유적지,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역사 유적지 같은 데 가서 탐방하고 학과 사람들이랑도 더 친해질 수 있는 재밌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선 서양사학과에서는 이제 서양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서양 역사를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교수진이 되시거나 이제 강연을 하러 다니시는 강사분들이 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전공 자체가 역사, 유적, 유물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국제기구, 유적과 유물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박물관에서 기획 전시를 할 때 큐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안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전공 공부는 취미로 하시고 아니면 인문대라는 적성을 살려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적성을 살려서 로스쿨이라고 해서 법을 공부하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론 고시를 보셔서 기자나 아나운서가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사학과 전공 살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거는 그냥 전공 자체는 공부라고만 생각하시고 다른 쪽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다양한 직종이 많이 공존하는 학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한 7살, 6살 때부터 아빠랑 도서관에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딱 한 종류의 책만 읽었거든요. 그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었는데 제가 그걸 7살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5년 동안 그것만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그때 뭐 신화적 사건이라든지 신들 이름이라든지 신들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키워드 딱 하나만 던져도 다 줄줄 풀 수 있을 때까지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신화는 어떨까 궁금해서 북유럽 신화, 중국 신화, 우리나라 삼국 유사, 삼국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외울 정도로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화책만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저학년이 되면서 이제 줄글로 읽으면 어떨까 이걸 정말 전문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글로 된 그리스 신화를 또 읽고 아니면 이제 학자들이 해석해놓은 책들, 신화를 해석한 책들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하는 뭐 세계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수업이 외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역사적 사건을 그리고 선생님들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무래도 교과서에는 한정된 사건만 서술돼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하면서 아 내가 역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결정을 했거든요. 꿈은 역사학자였지만 제가 대학 진학을 몇 살 때부터 막 목표를 해서 엄청 꾸준히 막 서울대 왔다 그러면 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재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딱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계속해서 역사학과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그 서양사학과로 인문학 캠프를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사학이 들어가니까 일단 역사학과인지는 알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했으니까 서양사학과에 가서 뭐 외우는지 가서 보고 오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정말 서양사학, 서양의 역사, 뭐 로마라든지 그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아는 걸 그분들이랑 그 캠프에서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학과에 딱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정해진 계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너무 세서 무조건 1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공부든 체육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활동을 다 열심히 하고 공부를 어릴 때는 이제 열심히 하면 초등학생 때는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그 성적이.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되게 공부를 알량하게 한 거예요. 그냥 중학교 보면 내신 시험 기간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시험 봅니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배치고사라는 걸 처음 쳤어요.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배치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는 항상 중학교 때도 제일 못한 게 전교 10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50등 안에도 못 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배치고사 때.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뭔가 고등학교 가면 어른들이 너 고등학교 가면 시험 훨씬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래도 잘할 거야, 나는 이때까지 공부해온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잘할 거야, 이렇게 막연히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50등 안에도 못 들어버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배치고사 점수를 받고 첫 상담하는 날에 집에 돌아가면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제가 운 이유가, 저는 그때 아는 대학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희망 대학을 상담할 때 적으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서울대학교를 적었는데, 50등도 안 하는 애가 서울대학교를 적었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표정에서 보이고 내 등수는 50등 밖에 있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너무 지금 부끄럽다. 나 서울대 가겠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어서. 근데 그래도 중3 때까지 열심히 안 했던, 저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했던 그런 공부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에는 아무리 해도 수학이 계속 4등급이 나오고 영어도 3등급이 나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내신 시험 기간 안에만 하는 그런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서 필요한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 이 시험 범위다 그러면 문학 서적도 막 따로 찾아 읽어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범위 안에만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적용된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세부적인 공부들까지 달달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은 성적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서,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3, 4등을 했다가 전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갑자기 1등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3학년 그 이후로 쭉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전교 1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성적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 수시에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고,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도 있고 뭐 특기자 전형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양사학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지역 균등 전형, 이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2명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나머지가 일반 전형인데 서양사학과는 일반 전형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과 이제 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성적이 좋아야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마음껏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적을 열심히 올려야겠다.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성적을 열심히 올려야 되겠다 해서 내신은 뭐 일본어든 세계사든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특정 학과에 가려면 이 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모든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내가 학종으로 가야 되겠다, 뭘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열심히 그냥 학교 생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리는 정말 모든 다양한 대회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독서 토론 대회, 논술 대회, 팝송 대회도 나왔고요.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 제가 수학을 못하지만 수학 경시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자소서에 쓸 거리도 많아지고 학교 생활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공부만 잘한다고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그런 상장 수여할 수 있는 활동들에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고 또 학교 수업 시간에 따로 발표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영어 시간에 이걸 주제로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뭐 세계사 시간에 따로 뭐 친구들한테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사람 저 알려주고 싶은 사항들이 있는 사람 그거 할 때 저는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손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그 내용은 학과 관련된 것도 물론 많이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관 시간에 뭐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간에 뭐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한다든지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뭐 공부가 다 아니다 이런 뻔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대회도 되게 많이 나가서 이제 본인이 그냥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이제 학교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면 쓸거리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고3 때 되게 불안했던 게 너무 전략적으로 안 한 거 아닌가. 이 학과, 고3 때 제가 어느 학과를 갈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양사에 관련된 얘기는 없고 한국사, 뭐 제가 관심 있는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만 발표할 때 다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불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한 가지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공 적합은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만큼 이제 다른 방면에서 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 학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에 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는 서울대학교에 왔는데 일반 전형이면 면접을 모두가 다 지원한 사람이면 1차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2차는 면접으로 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은 쉽게 말해서 입으로 논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면접 문제가 2개였거든요. 크게 2개였고 세부적으로 세문항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제시된 인문학과 관련된 글을 읽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3개 작은 소 문제들을 풀면 되는 거였어요. 이 글의 논지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일상 사례들을 생각을 해서 이 글이 적용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방안들이 뭔지 그리고 이 글에 비판할 거리가 있는지 2개의 내용, 두 지문의 각각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면접 문제는 대부분 내가 얼마나 이 글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시사 문제나 일상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서울대학교는 면접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문이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되게 15분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되게 길고 근데 면접은 자신감이 반이거든요. 왜냐면 조금 이상한 말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감으로 면접에 임했고 그리고 면접하고 나니까 후회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왠지 합격할 것 같았는데 합격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공부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준비할 때 제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암기였습니다. 솔직히 학교 시험, 학교 내신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암기 과목은 당연히 암기일 거고 모든 과목이 다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어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전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필기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참고서, 자습서 이런 것들을 전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었습니다.
내신 시험 한 달 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필기를 한 것도 읽고 이제 거기 참고서에 따로 나와 있는 내용도 읽고 읽고 나서 제 눈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그거를 필기 공책에다가 쫙 정리를 했어요. 1단원 해서 이 시에서 배운 것들 다 정말 적을 수 있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렇게 다 적고 나면 저는 일주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시험 3주 전부터 제가 외운 국어 시험의 필기들을 하나씩 다 외웠습니다. 정말 1단원의 소제목만 A4 용지에 적어놓고 이 단원 제목을 보면 처음부터 어떤 시가 되고 어떤 시가 나오고 그 시의 필기는 뭐였고 이 시의 감상은 뭐였고 이 저자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제가 필기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외웠어요. 그렇게 다 외운 다음에 외운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몇 개만 따로 모아놨다가 기억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백지에다가 소단원까지 외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적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고 그 뒤에 제가 필기해 놓은 공책과 제가 외웠던 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빠진 내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처음 했을 때 다 외워주면 정말 좋겠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빠지는 것들은 제가 빨간 펜으로 옆에 필기한 백지에다가 다시 또 적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은 하나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특히 국어는 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각적 감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국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되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되게 주관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혼자 이제 자기 전에도 눈 감고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나 필기한 거 외웠던 거를 시험 전에 떠올리면서 내일 학교 가서 이거 질문해봐야겠다. 이 저자의 의도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 뒤에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돼서 왜 이런 표현을 저자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포스트잇에 질문하고 싶은 걸 적어서 국어 교과서 표지에 붙여서 학교에 가져가서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국어 내신 시험 칠 때 우선 교과서를 많이 봤잖아요. 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시험을 칠 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정말 지문 하나 읽고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냥 시간 절약용으로도 되게 그런 공부에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문제를 풀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점수 100점이 되게 높은 선생님이 4점이라고 배당하시는 그런 높은 질문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이 심상이었나? 이게 시각적 심상인가? 뭐더라?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깊게 생각해보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국어 내신 시험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학교 교과서라든지 교과서 문제, 참고서 문제,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학습지 문제 거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훑으면서 한 문제당 최소 시험 전까지 10번 이상은 풀었어요. 10번 이상은 풀고 제가 풀 때도 이 문제는 이거였으니까 답이 이거겠다. 10번씩 풀면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풀이 과정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10번씩 풀었어요. 물론 그렇게 풀기도 풀어야 하고 또 수학 시험은 내신 기간에만 대비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기 전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학기 중에. 그럴 때 이제 따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집을 사서 따로 열심히 또 풀었습니다. 그래야 수학 내신에 정말 내신이 시험이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문제를 성적을 변별하시려고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 등급을 좋게 받고 싶으면 그런 문제들까지 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따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10번씩 다 풀고 이제 10번씩 다 풀다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내실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지만
뭐 숫자를 바꿔서 내신다든지 절대 똑같이 내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가지나 될까라는 문제가 원래 교과서에 있었으면 저는 왼쪽 길로 간다면 이런 확률도 항상 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답을 들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선생님들께 정말 자주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최대한 선생님을 귀찮게 해서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내신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꾸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국어는 내신 기간 아니어도 내신 기간 아닐 때는 굳이 내신 시험 문제를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 수학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꾸준히 풀어놔야 계산 실수도 없고요. 시간 절약도 되고 그래서 수학은 꾸준히 공부하는 거랑 내신 시험의 수학 문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10번씩 풀면 지겹거든요. 근데 그래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과 꾸준함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등학교가 지문을 정말 많이 내셨어요. 3개년 모의고사에다가 교과서 지문에다가 또 참고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게 수능 대비로 나오는 문제집들인데 거기 있는 지문까지 해서 거의 200개, 300개가 되는 지문을 시험 범위로 내셨어요. 근데 저는 영어도 암기 과목이랑 마찬가지로 정말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다 외웠어요. 그 지문 200개를 토시안 안 틀리고 외울 때까지 외웠고요. 자기 전에도 영어 지문 보고 자고 일어나서 영어 지문 내가 외운 거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2019년 고3 뭐 6월 모의고사 빈칸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에서 이 단어를 빼서 이 여기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맞추기 하는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뽑아서 제가 빈칸을 외우고 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전부 계속 풀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일단 지문 내용 자체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에서 빈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맞추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따로 지문 분석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명사, it, 뭐 that 이런 게 가리키고 있는 지문 안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뭔지 내가 이 지문의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까지 200개 넘는 지문들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외우면서 그 분석들도 같이 떠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분석했고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까지 다 기억날 정도로 교과서를 달달 봤고요. 그렇게 하면 서술형 풀 때 일단 다 외웠잖아요. 다 외웠으니까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문장이 뭔지 몇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작문하시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우면 그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예요. 그냥 외운 거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문 분석한 것까지 다 외웠으니까 지문 분석한 내용들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제목을 지으라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갑자기 시험 문제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생전 처음 대비를 못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영어 내신을 암기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영어 실력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내신을 잘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만큼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 과목도 제가 앞서서 국어 말씀드렸잖아요. 국어를 백지에 적어서 외운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도 모든 암기 과목을 다 그렇게 했어요. 한국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1쪽부터 100쪽까지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을 일단 먼저 필기를 하고 필기 노트에 그리고 필기 노트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필기 노트를 외운 다음에 내신 시험 일주일 전부터 백지에 적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내신 그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시작해서 시험날 밤새고 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냥 정말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애초에 다 외워놓고 시험날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백지 일주일 전부터 백지에 적어보고 틀린 거를 빨간색으로 다시 적은 다음에 시험 3일 전부터 그것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기 과목 대비는 되게 쉬웠고, 그리고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서술형도 있잖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친구들이 그냥 책만 보고 며칠 전부터 외운 친구들은 이 인물의 이름을 쓰시고 하면 인물 이름을 어렴풋이 외웠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한번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외웠는데 막상 글로 써보니까 뭔가 이상했대요. 그래서 고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저는 암기 과목은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 번씩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기 과목은 그 내신 등급 올리는데 되게 좋은 과목들이거든요. 정말 외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꼭 며칠 전에 갑자기 하지 마시고 미리 암기 과목을 대비를 해두시면 시험 직전에 국영수 주요 과목들을 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 공부는 제가 고3 들어가서 수능 공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왜냐면 고2 때까지는 학교 분위기가 되게 수능은 그냥 가서 고3 돼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을 챙기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렇게 2년을 너무 놀다가 고3 때 너무 불안했거든요. 이게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을 일단 드리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치기 1년 전부터 되게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무조건 국어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오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답지를 보고 바로 이 답이 그래서 4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왜 이게 답이 4번인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근거를 왜 1번, 2번, 3번, 5번이 아닌지에 대한 모든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실수로 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국어는 정말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모의고사 연습이다 생각하고 연습처럼 편하게 풀면 실전에서 너무 떨어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국어가 1교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먼저 시작을 해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수능 시간대에 맞춰서 국어를 풀었어요. 근데 대신에 한 가지 다르게 한 점은 원래는 국어가 1시간 20분 동안 푸는 과목인데 제가 1시간 동안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연습할 때 실전처럼 되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전이 됐을 때 8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여유롭게 느껴지고 시간에 덜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 푸는 연습하실 때는 저처럼 시간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원래 시간보다 실전처럼 시간에 쫓기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1학년 때부터 평소에 꾸준히 푸셔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는 내신 시험처럼 어느 누구도 유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푸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년 6월 모의고사 2016년, 17년, 18년 이런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제가 100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풀었어요. 한 번 풀고 나면 오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풀고 답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답들을 이제 열심히 참고한 다음에 또 그 시험지를 다시 봤을 때 한 번 보고 나면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다시 풀고 그렇게 해서 100점 나올 때까지 푸니까 다 되게 여러 번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계산 실력도 늘고 어떻게 응용하지는 어떻게 이 식을 이 문제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감도 되게 늘어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학도 감이거든요. 약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속도감이 있을 때 본인이 공부가 잘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매번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항상 몇 개년 모의고사를 풀자 해서 딱 날짜를 정해놓고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답을 꼭 하셔야 돼요. 본인이 틀린 문제 이거 다시는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보시면 다음에 비슷한 유형 문제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 하시는 거 꼭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이 국어, 수학 다 연계라고 해서 수능에 이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를 비슷하게 적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정말 똑같이 나오거든요. 국어랑 수학은 똑같이 나오면 문제도 똑같아야 되니까 좀 변형식인 경우가, 개념만 적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영어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이랑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내신 때 다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웠던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걸 풀면 똑같은 지문이 나올 때 너무 반갑고, 그게 연계가 한 8개? 제가 알기로는 6개에서 8개 정도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문만 보고 문제를 본 다음에 바로 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영어가 45문제를 70분 안에 다 푸셔야 해요.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문제가 1분 이상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열심히 보셔서 시간 절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장 하나를 사서 하나를 달달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외웠어요. 많은 단어장을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에게 맞는 단어장을 사셔서 그 단어장을 3년 내내 하나를 보시면서 몇 쪽에 어떤 단어 있었고, 그 단어장 안에 분명히 단어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한 유의어도 있고 수거나 반의어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외우시면 모의고사 풀 때 지문 해석하실 때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고 연계 교재를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영어도 실전 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 문제가 앞에 18번까지 있고 19번부터 이제 독해 문제인데, 듣기 문제는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졌었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가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분 안에 또 나머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50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영어도 시간 싸움이라서 독해를 빨리빨리 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45번까지 시간 내에 푸는 감을 익히셔야 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영어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양사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한국사랑 세계사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교과목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과목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요 과목인 국영수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역사학과 갈 사람인데 한국사, 세계사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전체 등급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가시든지 간에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등급도 잘 나오고, 대학에서 학종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런 과목에서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없고 그냥 다 열심히 잘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모든 학교 생활을 다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서양사학에 관련된 전공 적합. 그거는 이제 제가 서양사학과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 결정을 했지만 1학년 때부터 역사학과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제가 주제를 정할 수 있는 대회들 있잖아요. 뭐 말하기 대회라든지 독서, 뭐 토론 대회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토론할 것인지, 그리고 뭐 논문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은, 그런 큼직큼직한 대회들은 전부 이제 역사학과 관련돼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 대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시절에 임시정부의 위상이 어땠는지 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사회탐구 과목 시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라 라고 하면 고대 뭐 서아시아 사회, 뭐 초대 민주정 이런 걸로 관련지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은 역사와 전부 관련지어서 했고요. 근데 저는
세세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모든 뭐 예를 들어서 팝송대에 나가서도 역사랑 관련된 노래를 부른다든지 정말 이렇게까지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 대회에 나가서 난 이걸 하고 싶으면 그게 역사랑 관련되지 않은 거여도 했어요. 저는 그게 또 자소서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소서 1번, 2번이 이 전공에 관련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3번, 4번은 내가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이제 내가 어떤 면에서도 이런 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해놓는 게 자소서 쓸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희망하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와 관련돼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동아리 활동은 전공과 관련된 걸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윤리사회교과 동아리 활동으로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 역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든지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연이라든지 뭐 박물관 답사라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동아리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학교생활 내신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아리는 전공 관련된 걸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공 적합을 살리는 거 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즐겁게 학교생활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 반, 이렇게 해서 봉사시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서양사과에 올 거니까 유적 유물 답사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저는 안 챙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부산에 있는 예술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공연으로 봉사활동을 다 채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해야 자소서에 쓸 거리도 많아지고 자소서에 한 가지 활동만 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그걸 엮어서 내가 이만큼 이 전공을 위해 노력했고 이만큼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 때 그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있었던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거의 그냥 날린 시간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그대로 날렸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지금도 올림픽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평창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래서 2월 한 달 내내 정말 TV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버린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저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고3 여름방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절박하게 시간 관리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부족한 과목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공부를 했어요. 국어는 제가 원래부터 자신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전 연습하는 거 외에는 그냥 영어라든지 제가 단어를 많이 못 외웠었는데 앞서 방학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3 돼서야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방학 시간을 활용해서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게 학교 진도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학기 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에 이제 수학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수학 예습을 미리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을 방학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방학 때만큼 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수능에 대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수능 일과에 맞춘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1교시에 국어 풀고 똑같은 시간으로 풀었어요. 그때는. 방학 중에는. 60분으로 안 해놓고 80분으로 하고 쉬는 시간 똑같이 20분 가지고 또 수학 1시간 40분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탐구 과목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나니까 수능 때 생각보다 안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부족한 과목 예습하거나 영어 단어 외우거나 아니면 수능 실전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 보니까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에 더 초점을 뒀던 사람으로서 이제 내신 기간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자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을 잤어야 됐어요. 고등학생 때는 6시간을 최소한으로 잤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내신 한 달 동안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무조건 6시 20분에 일어나서 7시에는 학교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수업 시작 전까지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내신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지문을 외운다던가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국어 필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6시간 자면 버틸 수 있거든요. 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필기 내용을 전부 다 받아 적는 시간.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시간 활용하고, 쉬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1교시에서 2교시 넘어가는 시간. 내신 기간에는 그 시간들에도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기보다 그 시간 전부를 10분을 공부를 했어요. 10분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일 수 있는데 하루 전체로 생각해보면 7교시라고 치면 쉬는 시간이 6개 있잖아요. 그러면 60분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그리고 청소 시간에도 청소 빨리 끝내고 앉아서 그 보충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방과 후에 있는 일정 시작하기 전까지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습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거의 10시간 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너무 급하다 싶으면 점심시간, 석식시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급식이 더 맛있는 시간대가 뭘까? 그래서 점심이 더 맛있으면 점심을 먹고 석식을 안 먹고 석식 시간 1시간 동안 또 공부를 했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면 집에 가서 일찍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야자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는 아니었는데 저는 독서실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밥 먹고 뭐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는 시간들도 너무 낭비하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있어서 50분 땡 하고 쉬는 시간 10분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거예요. 독서실 가서 기약 없이 뭐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또 친구들이랑 1시간 놀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10시까지 야자를 성실하게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10시 한 반 정도 됐는데, 그때 되면 이제 씻고 누워서 바로 잤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신 기간 급하지 않으면 7시간, 8시간도 잘 수 있었고요. 뭐 너무 고3 때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요. 거의 진짜 1년 동안 배우는 양의 반을 갑자기 중간고사로 치고 나머지 반을 기말고사로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도 한 2시간씩 더 했어요. 그렇게 하면 1시 전에 잘 수 있는데도 공부를 13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학교 시간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조용하지 않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어폰을 꽂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수학밖에 없거든요. 다른 과목은 지문을 읽어야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수학은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저는 이어폰 꽂고도 가장 집중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해서 10분마다 수학 문제들을 열심히 풀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시간대에는 어떤 공부가 잘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투리 시간까지 다 배치를 하시면 충분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공부 루틴 형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신 기간 한 달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끝까지 고3 되기 직전까지 나머지 시간은 정말 계속 놀았어요. 저는 한 달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시험 끝나고 2주는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아야 했거든요. 그래야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3이 됐는데 꾸준히 한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거든요. 고3이라는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이번 해에 수능이 나다. 저는 제가 평생 수능을 안 칠 줄 알았는데 이게 눈 깜빡하면 2년이 고등학교 입학 후로부터 2년이 지나 있어서 저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고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갑자기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야자 째고 놀러 다니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뭐 학예회 나갈 거 다 나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이제 고3 인식은
정말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고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근데 저도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도 그게 갑자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시험 직전에만 그렇게 하면 되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3이라고 하면 1년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공부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수학이 1년 내내 4등급이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오겠다고 결심한 고3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할 수 있는 뭐 대회도 다 출전하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갑자기 내가 갑자기 학과를 결정한 거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컸고, 그리고 원래는 그냥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든 그냥 내가 이 역사학과에 가서 그냥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고3 올라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너무 그 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기서 함께 저 사람들과 토론하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런 학문들을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에 불안감과 절박감과 모든 게 밀려서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잘 울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많이 울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방법은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거 딱 상담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공부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또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3월, 4월을 보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냥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엄마한테 울어도 보고 너무 불안하다고, 성적 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끝까지 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안심시켜봐도 공부 다시 손에 잡으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에 안 불안한 고3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냥 불안함을 없앨 순 없고 뒤로 하시고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불안해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불안해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학 풀다가 갑자기 틀려서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운 적도 있고, 근데 또 울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5월까지를 보내다 보면 이제 그냥 인내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래, 망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체념이 되면 또 갑자기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불안함을 뒤로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분명히 겪으실 텐데,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은 끝까지 패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안해도 앉아서 공부를 해야 체념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은 다 겪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걸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잠깐 위안을 얻고 묵묵히 여러분 할 걸 하시면 저처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해도 공부하세요. 네, 저는 제가 2019년 12월 10일에 발표가 나는 날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 근데 항상 서울대학교가 12월 9일, 그러니까 하루 전날 조기 발표를 했었대요, 언제나. 근데 저는 그걸 아예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나중에 내가 수시를 넣어놨는지 안 넣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때쯤에 발표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날 계속 놀다가 집에 한 3시쯤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고3 때 못 잤으니까 낮잠 열심히 자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와서 깼거든요. 12월 9일에. 그래서 깼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발표 났던 것 같은데 너 봤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나냐고, 내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기 발표했는데 왜 자고 있냐고. 그래서 그럼 지금 보겠다 해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때 긴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다 깨다가 갑자기 궁금하니까 그냥 갑자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험 번호 치고 이름을 입력하고 딱 봤는데, 진짜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눌렀거든요. 딱 봤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갑자기 뭔가 딱 그 한 글자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딱 확인 누를 때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 합격이라는 글자는 안 보이고 어드미티드라는 영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뭐더라? 했다가 위에 딱 봤는데 한국말로 합격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때 진짜 뭔가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1년의 시간이 정말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도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기뻐서 운 적은 잘 없는 사람인데 진짜 눈물이 입까지 차오르면서 바로 그때 어머니가 출근해 계셨는데 이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돈을 내야 돼서 그때 엄마가 제 수험번호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계속 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조기 발표 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미리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자고 있어서 잠결이 끊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드디어 봤냐고, 뭐 했냐고, 진짜 그거 봤냐고, 합격이라고 적혀있는 거 봤냐고. 그래서 엄마가 일 빨리 끝내고 오셔가지고 같이 고기기 먹으러 가서 같이 고생했다면서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엄청 축하를 해주시고 진짜 교무실에서 박수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또 제가 그 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한 3년? 4년 만에 나온 서울대여가지고 진짜 그때 엄청난 한 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더 실감이 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 기분 그때 진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딱 그 2019년 12월 9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크게 엄청나게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잔잔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선 제 심적으로 너무 여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는 압박이랑 내가 지금 진짜 1, 2학년 때 버린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고3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근데 합격 발표를 보자마자 그 고3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고3 되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쓰시고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다 낫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아픈 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마음에 갑자기 여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뭔가 집안도 되게 약간 화목해진 느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여유가 더 있고 그리고 외적인 거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냥 친척들의 축하? 그리고 내 노트북이 생긴 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 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잖아요. 나 되게 이제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대감에 갈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바뀌었고 그리고 뭔가 제 외모적인 변화는 염색을 했습니다. 딱 합격을 했으니까 노랑이가 되어봐야지 염색을 하고 근데 염색한 거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검은색으로 덮고 싶어서 덮었지만 그래도 되게 합격 이후에 한 달간은 머리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진짜 그 대학생 언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순간이 그 수능 끝난 고3이거든요. 그리고 합격 발표까지 난 고3. 왜 부러워하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때 진짜 심적으로 너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합격하고 나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0학번이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기숙사를 개방을 했었어요. 코로나여도. 그래서 대학 가서 강의를 못 듣는 건 되게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이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작년 한 해가 정말 즐거웠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특히 그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 딱 끝나면 학교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강의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평일에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고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가 일단 공부에서 해방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논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고3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대학 와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도 벼락치기를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시험을 빈칸을 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이제 시험 치러 가서 정말 도저히 모르겠는 시험이었어요.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대학 강의였는데 전공은 아니고 교양이었는데 그 시험에 처음으로 교수님 죄송합니다를 써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한번 이런 거 해봤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학과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인문대학에 온 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친구들이 일단 정말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은데 그걸 되게 유순하고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가 않고 되게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평소에 얘기하다가도 뭐 궁금한 사회적 이슈 같은 거 있을 때 물어보면 이제 고등학생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또 뭐 그런 얘기 하냐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아 내가 이 학과, 이 대학, 이 인문대학에 오길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서양사학과가 전국에 서울대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뭐 정치사라든지 뭐 철학사라든지 그게 세부적인 전공까지 다 합해서 전국에 몇 안 되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한국사나 세계사 책에서 이제 저자로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서양사에 관심이 있다 보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들 뭐 해양경제사, 뭐 주경철 선생님의 그런 교수님도 되게 그냥 학교에서 갑자기 강연하고 계시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비대면으로나마 이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되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되게 열려있으세요.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도 정말 잘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교수님이 이거 너무 말씀이 빠르십니다.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캐치해서 다음 수업 시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는 그래서 저희 학과 그 교양 수업도 재밌어서 인기가 되게 많고요. 뭐 서양 고대 과학사 이런 재밌는 전공 탐색 수업도 되게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서양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양사학과에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좋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저보다 2~3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처음에는 아 진짜 어떡하지? 나 여기서 잘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도 그냥 하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배우면서 얻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네?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잘하니까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열심히 교류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처음 가면 사람들이 다 들떠가지고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친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달쯤 되니까 너무 그냥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는 느낌? 또 제가 고등학교에서 혼자 갔었다 보니까 친구를 거기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사귀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뭔가 무력감? 허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느낌? 대학에 왔는데 교류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한정된 느낌?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허탈감이 많이 들어서 제가 원래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그런 상담을 하고 올라와서 불편한 만남은 아예 안 가지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아 그래도 노는 데니까 막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야지 하고 그냥 결심을 해버리니까 그냥 다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학 오면 너무 그러니까 광범위한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랑 달리.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재밌지만 나중에는 조금 아 갑자기 너무 힘든데? 이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안 만나시면 되고 인간관계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만 만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잘 해결되니까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처음부터 서양사학과를 목표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3 때 가서 급하게 막 갑자기 서양사랑 관련된 수업 시간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역사나 관련된 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이 고3 때 너무 심했고, 또 이 학과 관련 아니더라도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았나. 내가 너무 고3 때 조금 불안하게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고1 이때 원래 그때 놀았던 것보단 조금 덜 놀자. 그때 방학을 아예 그냥 아무 공부도 안 하고 TV만 보면서 지냈던 시간들에서 하루에 진짜 1시간만이라도 공부를 했었다면 내가 좀 1, 2학년 때만큼 편안하고 재밌는 고3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보완하고 싶은 점은 크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합격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모든 추억이 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완하고 싶은 점은 없고 저는 오히려 되게 굳이 후회할 점을 찾자면 앞서 말한 것들이지만 저는 공부에 있어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로 돌아가더라도 왠지 지금 그때 고3 때는 후회했지만 지금 돌아간다면 또 그때처럼 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러니까 합격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후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 합격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말이지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내신 공부한 것처럼만 하면 후회가 절대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차라리 그때 그냥 힘들었다 이런 생각만 나지 그때 내신 기간 한 달로 돌아가서 더 공부를 한다? 그거는 저는 지금 생각해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냥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나 지금 이때 지금 안 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공부를 갑자기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쉬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쉬는 만큼 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는 학창 시절을 하시고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후회 없이 공부를 하시고 후회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졸업한 후에 진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우선은 제가 학교 교양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흥미 있었던 그리스 로마시나 특히 그런 희비극을 다룬 고전학 있잖아요. 옛날의 문헌들을 시나 자료를 읽어서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해볼까도 생각 중이고 아니면 이제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재능을 살려서 언론인이 되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들은 없지만 이제 전공을 살린다면 고전학 공부를 더 해보고 싶고요. 아니면 이제 기자나 그런 언론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지금은 막연하게 있는 상태고 현재 가장 가까운 목표는 제가 지금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전공 수업으로 공부를 하는 김에 자격증 같은 걸 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언어 하나 더 해놓으면 자기 만족도 되고 나중에 분명히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서 더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점도 1학년 때 너무 놓은 거를 만회해서 지금 2학년 1학기 때는 잘 받았는데 또 이제 잘 받은 만큼 유지를 하는 2학기가 되기를 지금 바로 그 앞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큰 대학 생활 내내 큰 목표는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후회 없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고등학생 생활에도 공부한다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생활에도 학점 챙긴다고 여행 안 가고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생활 도중에 이제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도 받아보고 그 장학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여가 활동을 충분히 즐긴다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구축되는 토론 활동, 글쓰기 수업에 참여해서 제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학 시절에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예습 복습할 거 없잖아요. 그럴 때 열심히 놀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젊은 날을 즐기는 게 저희 지금의 목표입니다. 좋은 학교 오래오래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양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에 오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실 때는 제가 거의 3학년, 4학년 아니면 졸업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꼭 제 후배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안에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듣고 싶은 모든 강의가 있어요. 특히 뭐 저희 서양사 한정이 아니더라도 서울대학교에 오시면 체육 수업도 양궁, 뭐 탁구, 농구, 배구, 뭐 호신술, 뭐 테니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셔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선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폰 열심히 보시는 것보다 책 5분 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쉴 때는 또 쉬셔야 하고, 정말 후회 없는 학창시절이 돼야 20살을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 가면 다 끝이라고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대학 가서 열심히 하려고 즐기려면 일단 대학을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수업 시간 졸지 마시고, 열심히 필기를 하시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험 잘 치면 되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수능이 내일이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학창시절 보내시길 바라고, 아름다운 학창시절이 되시길 바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